안녕하세요. 세무사TV 장윤지 세무사. 부산아침의 권혜진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주택과 관련된 공제 중에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가 3개나 있어요. 3개 맞고요. 첫 번째, 전셋집 요즘 완전 비싸죠. 뭐 구하고 싶어도 지금은 이제 뭐 전셋집 구할 수도 없어요. 이 전셋집 완전 비싸기 때문에 대출 안 받으면 이제 전세 못 살아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그거 갚아 나가는 거 있죠.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 내 집 마련하려고 노력하죠. 우리 막 청약 당첨되고 싶어가지고 주택 청약 가입 후 그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고요. 셋째, 드디어 이제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마련했는데 현관만 내 집이야. 나머지 다 은행 집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 담보로 대출 받죠. 현금 주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담보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그 딱 이자 낸 것만 소득공제 해줍니다. 주택을 임차하면 원금과 이자 둘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주택을 취득하면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된다. 맞나요? 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본인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혹 자기 집 있으면서 전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좀 안쓰럽죠. 남의 집 살이하면. 그래서 원금, 이자 둘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출 받아서 사서 했다 하더라도 화장실은 지 거잖아. 맞죠? 은행 아니잖아.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화장실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요건이 각각 다 달라요. 너무 어려워. 각각 다 다르다고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개씩 부산 아지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알려주시는 거죠? 부산 아지매 아닙니까? 아,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주택 마련 저축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청약 저축 가입하셨죠? 네. 자, 청약 저축은 너도 나도 다 있죠. 온 국민들이 다 있어. 그래서 요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첫째,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 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둘째,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절대 못 받아요. 청약 저축 넣고 공제 받고 싶으면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시무시한 거, 연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주택 청약은 참 당첨되기도 힘든데 공제받는 요건도 되게 까다롭네요. 저는 가지고 있는 걸 해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해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 한번 보시고 얼마나 추진되는지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 한번 하세요. 그냥 너무 막 이래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 뭐 성격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서울 사람이. 빨리 토해내야 된다. 이 금액이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그치.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당첨이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해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금액, 공제받은 금액 다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해지가 아니고 목적 달성이라고 하죠. 목적 달성. 이거는 막 축하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과세연도 중에 당첨이 됐다 하면 그 당첨되기 전에 우리 청약저축 납입한 거 있죠? 그거 소득공제 해줘요. 요건 따질 때는 엄청 까다롭게 하다가 목적 달성하면 막 기마이 팍팍 씁니다. 막. 기마이 팍팍. 기마이가 뭐예요? 기마이 몰라요? 기마이? 인심을 쓴다. 인심을 쓴다? 막 이래 막 그 나눠주는 거 있죠. 막, 네. 막 선심 쓴다 하죠. 인심을 쓴다? 기마이? 그렇죠. 부산 사투리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요건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죠. 어렵다. 이거를 그냥 우리 막 전세담보대출 들어봤죠? 전세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담보대출은 일단 월세하고 똑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며칠? 12월 31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면 됩니다. 이것도 월세하고 똑같이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아무것도 안 받고 있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일해서 근로소득자이기만 되면 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네요. 그만큼 우리 뭐 전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고소득 근로자들도
집을 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뭐 맞아요. 어쩌겠습니까? 네. 저희 월세는 요건 중에 호화로운 집은 안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죠. 아, 당연하죠. 남의 집 사는데 뭐 호화로운 집 국가에서 뭐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럼 집 있는 사람들이 따질 거 아닙니까? 나는 월세 살고 전세 살는데 내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는 막 다 쓰러져가는 막 이런 집에 사는데 이거 자가라고 안 해주고 막 열받겠죠. 여기서 제가 저번 영상 때 월세 했죠. 월세와 다르게 전세는 소득 요건이 내가 없다 했죠. 소득 요건이 없으니 전세 집값 요건도 없어요. 기준 시가 요건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무슨 전세값이나 집값이나 뭐 비슷한 경우도 많죠. 오히려 막 전세값이 집값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 시가 요건은 없고 딱 사이즈 요건 얼마일까요? 국민주택 규모?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 딱 요 요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깎아주는 거죠? 청약저축하고 전세 대출 받은 거, 이자 원금 갚아 나가는 거 각각 그 낸 거에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한도가 있죠. 집 없는 사람들이 받는 소득공제 두 개를 엎어서 한도가 300입니다. 만약에 청약저축만 있다, 청약저축 넣고 있다 하면 96만 원이 그 한도예요. 뜬금없이 96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청약저축은 은행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1년에 240만 원까지만 그 대상을 쳐주거든요. 그러면 240만 원에 40%를 곱하면 96만 원이 나오죠. 이게 그 청약저축만 있는 사람들은 최대 한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없는 근로자들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걸까요? 청약저축은 일단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맨날 첫날 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 신분증하고 등본 들고 은행에 가서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 신청하면 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청약저축 넣고 있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렇게 뜨거든요. 은행 방문이 힘드신 분들 있죠. 막 바빠가지고 뭐 나는 똥 쌀 시간도 없다. 뭐 나는 숨을 쉬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도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 신청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주택 마련저축 내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뜨노? 하시는 분들 왜 안 떠요?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서 안 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어쩌겠습니까? 노가다 하러 가야죠. 은행 가서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발급받고 무주택 확인서 들고 두 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신분증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주택 차입금 원리가 말이 어려워 죽겠다. 맞죠? 어려워 죽겠다 이거 말고 그냥 아까 내가 하던 것처럼 전세 자금 대출 받았다. 요거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조회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집을 샀어요. 그때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집 샀으니까 이제 끝내야죠. 맞죠? 일단 집은 돈이 없으면 못 사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소득 요건 해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집 사는 사람들 우리 이거 주담보라고 들어봤죠? 주택 담보로 하는 사람들, 대출 받는 사람들은 소득 요건이 없어요. 청구배 요건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호화로운 집을 사는 거는 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웃긴 게 이 호화로운 집이 전세하고 자가하고 거꾸로예요. 전세는 사이즈 요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비싼 집 가능했죠. 강남에 85제곱미터면 10억짜리 집이라도 전세 살아도 됐죠. 근데 자가는 사이즈 요건은 없어요. 넓은 집을 사도 되는데 대신에 비싼 집은 안 돼요. 비싼 집이 얼마냐면 대출 받을 당시에 기준시가 5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집을 살 때 간혹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하거나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명의도 내 거, 대출도 내 거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마누라 고생한다고 집 살 때 기마이 쓰죠?
기마이 인심 아까 쓴다. 했잖아. 인심 쓰죠. 기마이 쓰죠. 기마이 쓴다고 야, 네 명의로 해줄게. 이렇게 다 해주죠. 그러면서 대출은 누가 갚아야 되죠? 내가 갚아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이제 집 살 때 근로자 본인 명의로 사셔야 돼요. 마누라한테 이제 아유 미안하다, 내 네 명의로 해주고 싶은데 내가 우리 이자 소득공제 받으려면 네 명의로 안 된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시면 됩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일단 이자만 공제해주는 거라서 이자는 또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원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납입액의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래도 한도는 있죠? 한도는 있겠죠. 근데 한도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이 공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죠. 그럼 어디에 뜬다? 연말정산 간소화. 우리 웬만하면 주택하고 관련된 거는 월세 빼고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가 다 뜹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모든 주택에 관련된 소득공제 오늘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뭔가요? 연금, 기부금 들어보셨죠? 연금하고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운사TV에서 연말정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